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토요일 MBN 주말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여당 내 파열음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관련된 얘기들 쭉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슈에 관한 저의 입장은 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더 이상 제가 오늘 더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알고 언론의 질문이나 답할 때 본질을 알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공감의 여부를 떠나서 당의 원내대표로서 그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어떤 무슨 발표를 해도 좀 시기 가장 골든 타임이 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게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런 불편함을 대통령실은 충분히 헤아릴 필요가 있다. 특검법과 달리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사과해야 한다. 당 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타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수도권의 시각에서 본다라면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이렇게 우리 입 후보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저는 이것은 조금은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다. 예,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이 여당을 조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명품백 얘기가 물론 야당이 특검을 추진해서 공론화시켰지만 그 이후에 잠시 소강 국면으로 가다가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다시 수면 위로 딱 올라온 거는 야당이 공세를 펼쳐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했던 김경률 뭐라고 해야 되나? 회계사라고 해야 되나요?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네. 김경률 비대위원을 시작으로 다른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또 이용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이런 이제 분위기로 이게 수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사실 여권 내에서 윤 대통령 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뭔가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사실 잘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내부에서 분출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요게 타이밍을 놓고 보면은 공천관리위원 출범했잖아요. 네.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말하자면 그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인 경우에는 당원 50과 여론조사 50했죠. 예. 수도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은 약세 지역이라서 여론조사 80과 당원 투표 20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룰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의힘 당세 지역에서 보는 것과 국민의힘이 이제 이른바 험지라고 하는 곳에서의 보는 시각이 다른 거잖아요. 이걸 필두로 지금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이게 지금 불거져 나온 거예요. 김경률이라든가 지금 그 조정훈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서울 지역 출마를 원하고 있고 하태경 의원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강세 지역인 쪽에서의 당심과 민심의 온도차가 있다고 느껴서 5대5로 하고 8대2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민도에 대한 분명한 그 말하자면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김경률 의원이 마포에 나중에 공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출마가 예정돼 있는 분이고 조정훈 의원, 하태경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 특히나 이용호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국민 눈높이와 국민적인 정서 공감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일들이 선제적으로 있어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수세적으로 마치 이제 공세가 지속되니까 작용에 대한 반작용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먼저 우리가 민도가 높은 지역, 그 말하자면 국민적인 요구가 높은 지역에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걸 좀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을 던진 거예요. 이제 공을 대통령실이 받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소한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기준점을 보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적 눈높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당이니까. 정당이 투표를 선거를 80일 앞에 남겨놓고 여러 가지 국민적 논란이 있는 사안을 우회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비껴간다? 그거는 사실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설 전에 어느 정도 이게 좀 이런 대책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지금 당의 목소리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서울 수도권에 출마하는 분들과 그 외 영남을 중심으로 그 외 지역에 출마하는 분들의 이 생각이 좀 다르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이미 공천 룰에도 반영되고 있잖아요. 예. 5대5가 있고 8대2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스윙부터 이른바 중도가 강세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송민호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 야당이 제기했던, 야당이 올렸던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청했던 여당, 그때는 굉장히 일사불란했어요. 한 목소리였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압도적으로 윤재욱 원내대표와 같은 영남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목소리를 누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출되고 있는 이 사과 요구가 그대로 관철될 것인가? 어느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나요? 결국에는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이 90일도 안 남았고요. 예. 이 문제는 사실 핵심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계시는 사안인 것은 맞잖아요. 그것은 뭐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여론조사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 여론조사 흐름에서 일관되게 확인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여당이 국민의 걱정과 염려를 외면하면은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그 여당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 핵심을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논의가 촉발이 됐는데 앞으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저는 결자 해지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뭐 공식적으로 굳이 요구를 안 하더라도 사실은 대통령실도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예.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본인께서 좀 결단을 해주셔야죠. 이런 문제는. 압박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지금. 압박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의견 표명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표명이 선거 전에는 나와야 된다, 설 전에는 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다수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 수도권 출마자들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누차 문제 제기를 하셨었거든요. 여당에서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 뭐 정치 공작이다,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아니다,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바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결국에 올 것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몰카 공작으로 그걸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울의 소리인가요? 인터넷 매체의 취재 방식은 제가 봐도 뭐 비판받을 소지가 커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뭐 고발 조치가 돼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많은 국민들, 정말 절대다수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께서 한 번도 그런 모습 못 봤잖아요. 역대 대통령 영부인한테도. 사저에서 뭘 이런 걸 이렇게 자주 가져오시냐고 이런 표현과 함께 그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수수 의혹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뭐 국민의힘이 지금 지역별로 온도 차이 있다고 하는데 온도 차이가 아니고 애써 외면하는 쪽이 있어요. 그 이른바 대구 경북 쪽이랄지 이런 쪽은 저걸 외면을 해도 본인이 당선되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냥 빨간당 공천 받으면 될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 여론은 그게 다르잖아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많은 여당 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중수청, 중도와 수도권과 청년층을 공략하겠다. 잡아서 선거 승리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선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 우리 민주당이 뭐 꼭 그래서 승리한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겨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저는 한동훈 장관 입장이 좀 변했다고 봐요. 한동훈 장관의 스탠스를 한번 보십시오. 장관이 아닙니다 이제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왜 장관 얘기가 갑자기 나왔냐면 장관 때와 지금은 장관 바뀌었다 때에 이렇지. 딱 법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했다가 대통령의 경로 기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총성령 악법이라고 확 후퇴를 하고 의총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총을 열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만장일치로 건의를 합니다. 거부권 쓰라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그냥 정광석화처럼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잖아요. 저는 더 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저는 더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여론을 담아내지 못하면은 대통령에게도 중요한 선거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도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어차피 지금 정치권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본인의 정치 인생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사과 요구까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요구를 저는 뭐 이런 벌써 지금 사과 요구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용산 대통령실은 일단 거부를 했어요. 예. 이건 뭐 공작이다. 네. 뭐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또 비공개 회동을 해서 무슨 얘기를 나오는지 몰라도 용산에서 압박을 할 건지 아니면 좋은 식으로 이게 희극으로 끝날지 네. 비극으로 끝날지는 좀 봐야 되는데 국민 여론이 급반전하지 않는 한 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계속 살아있는 한 네. 한동훈 위원장은 그 국민 대다수의 민심을 등에 업고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다만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우리가 대선 직전에 봤던 그 허위 경력 이력 때 예. 대국민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사과, 그 정도 사과, 그럼 뭐라고 사과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문제에서 여사 문제를 꺼내는 게 정말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과를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그럼 사과 수위를 뭐라고 합니까? 제가 백은 받았는데 어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대선 전국뿐만 아니고 신구 집권 세력 내 신구 세력 간의 큰 갈등 요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 명품백이 아직 뜯지도 않은 채 국고에 귀속이 돼서 보관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최소한 사안의 설명이라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사과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뭐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이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네. 부정청탁 방지법,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그러죠. 예. 김영란법에 의하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1년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직무의 관계성을 따져본 뒤에 있다고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배우자가 그러니까 이 지금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을 안 공직자는 네. 안 즉시 그걸 반환을 해야 되고요. 네. 배우자에게 반환 종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공직자도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 지금 사과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안은요, 진즉에 지금 벌써 지난해 12월 19일 날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권익위는 진즉에 조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네. 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들은 몰라요. 근데 지난주죠. 이번 주죠. 이거 바로 지난주. 예.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예. 주에 국민권익위가 이 무슨 조사위안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게 있어요. 예. 뭘 발표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소방 헬기가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일종의 특혜 여부가 있는지를 국민권익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라 예. 조사 착수했다는 걸 발표했어요. 정작 국민들이 더 궁금해하는 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게 더 궁금하지 않을까요? 둘 다 궁금해요. 물론 쪽이 더 궁금한데 궁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왜 그럼 국민권익위는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 앞에 이야기는 이야기를 안 하냐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보세요. 지난 그 5년 만에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정권 교체가 됐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민주당 정권의 위선과 내로남불이잖아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내걸었던 기치를 내걸고 등장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공정과 상식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 부인이 이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이 민간인으로부터 뭔가를 받는데 이거 상당한 금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까요? 아까 최수영 평론가께서 뭐 민도 말씀하셨는데 네. 소위 말해서 텃밭이라는 거기도 민도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분들이 그럼 유권자들은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눈 감고 그럼 내가 했던 대로 관행적으로 투표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 때문에 지금 여당 지도부가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윤재욱 원내대표가 어제 비공개 회동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뭐 아직 공개된 거는 없습니다만 이 당내 이견들이 당 내홍으로까지 막 번질 조짐을 보이니까 부랴부랴 두 사람이 만난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내용을 했을지 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지.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난 게 특별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고 네. 한 분은 원내를 책임지고 있고 한 분은 전체 당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어떤 사안별에 따라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죠. 그런데 네. 갑자기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그 윤지혁 원내대표는 이게 말하자면은 정치 공작이 본질이고 몰카 공작이 본질인데 네. 자꾸 본질을 빼고 이게 얘기하면은 이 산 자체가 흐려진다. 예. 이 우려를 표명한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윤재욱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법이 지금 말하자면 다시 그 발의가 되도록 협상을 해야 되고 빨리 원내 전략을 수립한 사람인데 이 특검법에 대해서 자꾸 윤재욱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재발의를 빨리 끝내서 어찌됐건 이 문제가 다시 이제 폐기가 되든 뭐든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재발해달라고 얘기하는 예.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명분이 생기잖아요. 예. 명분이 생기니까 아니 당신네들 당에서도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재발해하라. 그러니까 전략적 차원에서 아마 저렇게 강수를 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타협은 없다. 이건 본질은 몰카 공작, 이건 말하자면 대통령 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함정 취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몰카 공작에 대한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죠. 하고 그런데 있지 이제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선거가 80여일 남은 상황에서 당의 총사령탑이고 네. 한 번은 지금 재발의 특검법을 지휘해야 되는 원내 총사령탑이고 이 두 가지에서 어떤 접점을 가져야 할지 어떻게 스탠스를 가져야 할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리스크를 빨리 제거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본질은 하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른 목소리를 냈고 당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원내 대책 전략과 총선 선거 전략의 접점과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보자. 그 차이를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송 의원님 이제 변호사시기도 하니까요. 한 분은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이제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대표고, 한 분은 경찰 출신 원내 대표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 차 교수님도 있습니다만은 이 기자들 취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함정 수사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 증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이게 이제 법을 공부하신 분들 또는 이제 수사기관에 계셨던 분들 다 압니다.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윤재욱 원내대표 다 그 부분을 알아요. 불법적으로 이 확보가 된 함정 수사로 이 몰카 공작에 의해서 된 이게 문제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다 갖고 있는데 왜 겉으로 바깥으로 표출되는 이 말은 미묘한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인가,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윤 대통령은 역시 법을 공부하셨던 분,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 두 사람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힘을 지금 실어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쪽 의견에 더 동의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 법적인 평면하고 정치적인 평면을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좀 전에 이제 그 차 교수님께서 청탁금지법 위반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면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2023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려면은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그 영득 의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기 쉽게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내 것으로 하려거나 내가 가지고 쓰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제도 대통령실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그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고 하는 백은 그 대통령 선물과 같은 절차로 처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영득 의사가 있는지가 일단 의문시돼요.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그 성립하는 것을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청탁금지법이 워낙에 이렇게 선례가 그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2017년에도 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그 회식 자리에서 그 저 하급자들에게 돈을 줬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죠. 그래서 뭐 그 부산고검으로 뭐 좌천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요. 법적인 평면에서는 이게 과연 그 범죄가 되는 사안인가, 그건 굉장히 좀 성급한 견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차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적다면 권익위가 빨리 조사에 착수해가지고 빨리 결론 내면 되잖아요. 왜 조사에 착수 안 하는 거예요? 뭐 권익위의 사정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고 그 응답을 하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 해결 방법과 시점에 있어서 뭐 당내에서 조금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민주적인 정당이라면은 당내에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정도의 의견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드린 질문, 대통령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한동훈, 윤재욱. 사과 아니다. 이거는 함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게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 어느 쪽으로 대통령은 마음이 지금 기울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의 마음이 어떤지를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지혜롭다고 보냐면요. 그 사랑한다면 사과해야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김건희 여사를 사랑한다면? 아니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신다면 사과해야죠. 제가 이건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지금 전국의 예비 후보들이 지금 총선 선거운동을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들 혼자 뛰지 않아요. 다 그 아내나 남편들이 다 2인 3각으로 지금 예. 선거운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배우자들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려요. 잘못한 거 없어도. 다 명함 이렇게 드리면은 뭐 버리고 욕하고 가시는데 뭐 죄송하다고 하고 예. 가게에 들어가면은 영업에 방해된다고 나가라고 하면 죄송하다고 머리 조아리고 그럽니다. 그게 정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든 없든 저는 이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사과 안 하면 윤 대통령을 안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역설적으로 좀 물어보는데 네, 갑자기 사랑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게 이제 될 뭐 것 재밌게 같은데요. 표현을 하셨는데 예, 김건희 여사가 한국 국정의 사회는- 어려움을 아니까 사과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상처받은 분들이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애정을 보고 싶은 거겠습니까? 애정 척도가 얼마나 사는 그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 지금 아까 화면에 나오는데 저 정도 해명하면 저는 이번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될 거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 부부가 접수하는 선물 그 보관 규정이 있습니다. 네. 제가 국회의장실에서 근무했는데 그거는 대통령 부부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거나 아니면 정말 공식적인 자리에서 받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예. 그건 본인 거가 아니에요. 네. 놓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다 규정도 있고 네. 그건 다 다음 대통령에게도 넘겨준다고 하나요? 다 국가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대통령 영부인께서 사저에서 사인을 만나가지고 영상까지 찍히지 않았습니까?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 보관하고 있다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예. 소리로 대통령실이 해명을 합니까? 저는 얘기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 사과 하는데 전 영부인의 사과 가지고 이 문제가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 이상의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우리 김앵커도 말씀하신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와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나온 입장을 보면은 같은 쪽의 입장을 서 있는 것 같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 또 수도권 출마자 하는 의원들이 좀 예. 갈라진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양측이 충돌하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한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봐서는 대통령실이나 이른바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는 분들은 그걸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합니다. 예, 여당에서 이 영부인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또 어떻게 조율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한 될 것 가지만 같고요. 더 궁금한 게 차 교수님. 예. 이게 뭐 매주마다 이렇게 정치적인 화두 네. 또는 뭐 어떤 총선 이슈라고 해야 될까? 뭐 하여튼간 언론들이 끌고 나가는 아젠다 세팅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주에는 이재명 대표의 피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은 정치 테러라고 얘기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한 주 동안 이슈를 끌고 갔어요. 뭐 그리고 지난 이번 주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 좀 이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슈는 어느 정도 갈 건가? 이게 정말 90일 뒤에 오는 총선 때까지 계속 가는 건가? 아니면 뭔가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 의혹처럼 뭐 단기로 떴다가 단기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소재인가? 저는 결국 그 윤 대통령과 정부의 하기 나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맞서 지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 다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김경률 회계사가 그저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심을 대표하고 싶은 여당에서 제 목소리가 이 사건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관한 그러니까 이야기가 처음 났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어쨌든 뭐 또 유튜브 동영상 통해서 알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에서도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이 문제를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단지 말을 안 하는 곳은 여당이었거든요. 왜? 용산의 눈치 때문에 말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터져나와야 될 이야기예요. 왜? 국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고 분노해하는 소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함에게 표를 달라고 해야 될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벌써 비등점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진화는 결국은 지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의 국민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진정한 사과와 그리고 우리 관련 법규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길게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끝날 것이냐가 저는
한가름 나기 쉽습니다. 그러면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뜻이네요. 그렇죠. 이 문제를 빨리 저는 벌써 골든 타임은 지났다는 생각이지만 불을 끄려면 빨리 그럼에도 사과하는 불구하고 거 빨리 매듭지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낫다. 네.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뭐 제가 하나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그 사실 이 문제가 처음에 함정 몰카가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이 짧게 빨리 대응했다라면 저도 좋았다는 좋았을 아쉬움이 텐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뭐 사실 모든 것이 이제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녹화 연습까지 해가지고 접근했던 것이 밝혀졌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침묵하면서 이게 좀 길어진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응할 가치가 없었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판단 몰카 아니었어요? 공작이다, 함정 취재다 해서 우리가 이건 대응하는 순간 오히려 이게 커진다라고 네. 생각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고위층의 문제였기 때문에 빨리 진화하고 나가는 것이 저도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지금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예. 불거진 게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이걸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고 가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 골든타임은 없다고 봐요. 다만 설 전에 네. 우리가 추석 민심, 설 민심이 우리 국민의 여론에 크게 좌우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니까 네. 그런 지점에서 아마 국민 앞에 좀 우리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 넘어가는 것 네. 그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상대책위원회 서울 마포홀 출마를 공식 석상에서 발표를 하면서 논란이 이어진 건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개딸 전체주의, 이재명 개인 사당화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마포홀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성한 비대위원이기도 하신 김경률께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양지만 찾아다니면 너무 욕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곳 마포에서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정하게 누구를 거기다가 보내겠다 결정했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아까 김경률 회계사 같은 분이 자처해서 상징성 있게 싸워보겠다고 하시는 건 다른 일로 제가 한 뭐 3, 4일 전에 선관위를 들어가 봤고 이렇게 예비 후보 명부라는 게 있더라고요. 검색해 봤더니 안 계시길래 조금 이 부분이 좀 큰 실수를 한 건데 이번엔 좀 예비 후보 등록사에 없으니까 출마를 안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한 위원장하고도 공유를 했죠. 여기 여기 비어 있다. 좀 실례된 표현인데 비어 있는 것 같다. 뭐 하셔도 우리 이렇게 해도 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한 게 저로서는 여하튼 결과적으로 큰 실수를 했고 여하튼 뭐 마음이 쉽게 풀리진 않을 건데 조금 충격이었고 참담했죠. 욕심, 목표 이게 너무 앞서서 그렇다. 이 당의 중책을 맡은 분으로서는 정말 그 선배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뜬금없이 이기는 선거 지는 선거 하면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이 있을 수가 없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동안 시스템 공천하겠다라고 줄기차게 강조를 해왔었는데 사실상 전략 공천을 암시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전략 공천을 의미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 자리에서 저런 얘기 왜 나왔을까요? 예. 이런 자리는요, 그러니까 신년 인사회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원들을 모아놓고 붐업하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의 험지라고 불리던 곳 아닙니까? 네. 뭐 지금 이제 뭐 도전지 내지는 격전지로 말을 바꿔달라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종래에 이렇게 험지라고 불리던 곳에 당 지도부가 용기를 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당원들 앞에서 소개를 하고 뭐 인사 정도는 시켜줄 수 있죠. 네. 그걸 가지고 어떤 뭐 공천이 내정됐다는 등 무슨 뭐 전략 공천을 하는 거 아니냐는 등 이거는 저는 좀 과잉 해석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그 지역 당협위원장인 그 김성동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아쉬울 수 있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앞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려면 뭔가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풀어드리고 그런 적절한 처신과 노력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돼요. 지역 당협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었기 때문에 더 배려가 없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의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공천
확정이 아니다. 그냥 예. 속어만 했을 뿐이라고 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듣는 당협위원장으로서는 그렇죠. 상당히 기분이 나쁠 기분 수도 나쁠 있을 것 수밖에 같아요. 없고 아마 제3자 많은 국민들이 이 뉴스 보면서 마포올해는 이번에 김경률 회계사가 출전하는구나 다들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갖고 우리가 뭐랍니까? 이 지금 눈 가리고 앙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은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인들 하는 이야기 속 따르고 그 따른 이야기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5천만의 어법을 쓴다고 했는데 네. 지금 정치권 들어오자마자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를 쓰고 있다. 근데 여의도 사투리를 배웠으면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결정적인 하나를 빼먹었어요. 뭐냐면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누군가를 내세웠을 때 네. 그럼 그동안 오랫동안 그 지역에 헌신해왔던 분들한테는 전형적인 여의도 지금 사투리로 하면 예. 이 다음에 뭐 큰 거 하나 줄게. 정치적 어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투리를 못 배우신 거예요. 사실 지금 김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항을에 갔을 때도 네.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을 지금 거기다가 아주 공천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또 마침 그 험지에 오랫동안 계셨던 윤영선이라는 네. 분도 지금 발끈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김성동 당협위원장이나 그러니까 원영선 당협위원장은 우리 속담에 보면 이 지금 선산을 지키는 구분 소나무 같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험지에서 그 묵묵히 다져왔던 사람들이다. 자기 책임을 다했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도왔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네. 이거 뭐 하는 거지? 라는 섭섭함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로는 그 지역에 아직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이 없어서 네. 비어 있는 줄 알았다. 아니, 그 아무도 지금 출마 안 현역 하는 의원들, 줄 현역 알았다라는 의원들은 거 그러면 지금 아니겠습니까? 자기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합니까? 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정치적인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을 잘 몰랐기 예. 때문에 네. 빚어진 착오일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데는 좀 진솔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여기는 진짜 좀 우리가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분을 내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예. 마치 결정이 안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시 다른 얘기긴 한데 김경률이 지금 비대위원 앞서 이제 잠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서도 지금 제일 먼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 마포울 선거에서도 이제 또 이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분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지도도 좀 있고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꾸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자신의 정치 세력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 또는 하나의 인물로서 김경률 이 비대위원을 지금 키우고 있다 정치적으로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이 인재 영입을 하잖아요. 예.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약점 보완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저격 수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명망가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로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영입하죠. 그런데 이 바로 김경률 회사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는 분이에요. 예. 저쪽 진보 진영에 있었죠. 참여연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활동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분을 끌어들여오면서 바로 중도나 진보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 외연 확장의 그런 우리 국민의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약점 보완형 인사입니다. 예. 두 번째 저격 수형이에요. 조국 사태 때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정확히 저격함으로써 그 성과를 올린 분이죠. 세 번째 명망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 인해서 인지도와 대중 노출도가 높아져가지고 지금 사실은 뭐 굉장한 지금은 뭐 사실은 어찌 보면 명망가형으로까지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된 분이에요. 예. 이 세 사람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케이스가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그 바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인재영입 방점이 이 세 가지 유형에 저는 맞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딱 떨어진 케이스가 바로 이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를테면 인천 계양에서 얘기했던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인재영입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 윤석열 정부를 사실상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 캐릭터니까. 대선 주자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적 배치를 통해서 지금 선거가 구도, 인물 이슈의 싸움이라면 구도가 좀 알겠습니다. 불리하니까 인물 이슈로 치르겠다. 저는 이 전략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윤심 공천 아니냐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여러 사람들의 출마 얘기를 언급하는 것 이에 대한 이제 지적들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전에 김앵커 물어본 답변을 제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저 윤심 공천보다도 한심 공천이라는 거가 좀 더 가미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에 많이 모양새가 구겨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날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전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께서 국민의힘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이 도입됐습니다. 하면서 아까 앞서서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뭐 반영하는 비율도 다르고 하면서 정말 장시간 설명까지 다 끝냈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는구나 했는데 다음 날 가가지고 이렇게 특정인을 그 지역의 위원장이 있는데도 불러서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우리 당에도 전략공천 공관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누구를 갖다 놓, 누구를 전략으로 투입하더라도 다 조사도 하고 그분이 여기에 맞구나 이런 걸 해야 되지. 한동훈 위원장처럼 안전하게 앉아 계시는 분 올라오게 해가지고 둘이 손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여의도 문법도 아니고 무슨 서초동 문법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아주 저기 못 보는 모습을 그러니까 봤는데 어떤 인물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실어주는데 저는 김경률 지금 비대위원이 본인이 발탁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도 제일 먼저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략공천으로 하는 건데 이 대통령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반응이 나옵니다. 원칙과 기준 세워야 그렇죠. 된다. 이거 한동훈 저는 그런 위원장을 느낌입니다. 질책한 거예요. 경고를 준 겁니다. 예. 이상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저는 나름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이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렇고 앞으로 다수의 본인들 세력을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지금 공천권은 대통령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사실 비대위원장에 있어요. 당대표이기 때문에. 저분의 직인이 찍혀야 선관위에 접수가 됩니다. 예전에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그 도장 갖고 도망가고 아니 딴 데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르샤 사건이라고. 나르샤 사건이었죠. 예. 그런 게 있었듯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본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대통령실의 반응을 본다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인가? 이른바 대통령실을 나왔던 많은 검사들이 있고요. 친윤계라고 불렸던 분들도 좀 있습니다. 기존 의원들을 전부 물갈이하고 그 사람들 이른바 검사 출신 내지는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출신들을 갖다 꼽는 이른바 친윤 인사들을 대거 발탁하는 인사로 갈 거냐, 아니면 김경률 비대위원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정치 세력화를 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들, 친윤도 아니고 기존의 이 현역 의원들도 아닌 기존 정치인도 아닌 새로운 인물, 이런 사람들을 자꾸 영입해 오면서 공천 전체 판을 그림을 그릴 것인가? 어떤 쪽으로 지금 흐름이 이렇게 구성이 전개됩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검사 공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사실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있던 검사분들 나오는 숫자를 세어보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경쟁력을 발휘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공천 룰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당원 20,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영남이 50대 50인데 사실은 그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사실 지역에서 대단히 어떤 친화력을 발휘하고 그 소위 이제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얻는데 사실 그렇게 능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킨십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 경선 국면을 과연 다 돌파를 할 건가? 저는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전략 공천은 없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까지 그 논란이 된 마당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뭐 강제로 전략 공천으로 내리꽂는 식으로 공천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도권은 어쨌든 20대 80으로 세팅이 됐지 않습니까? 당원 20, 일반 국민 80. 그러면 그거는 인지도가 있는 명망가들 그리고 어쨌든 그 지역에서 교체 여론이 높으면은 또 감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후보가 등용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놨지 않습니까? 아까 저 예를 들었지만은 동일 지역에서 지금 3번 연속 낙선하신 분들은 30% 감산이 있어요. 사실은 누구를 뭐 손을 들어주고 하지 않아도 돌파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종합해 볼 때 수도권에서는 젊고 새로운 인물들로 승부를 볼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친한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친한이다. 새로운 인물들. 글쎄요. 그것도 사실은 일종의 그 스티커 붙이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당에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공천장을 받고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총선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은 모두가 다 한동훈 위원장 깃발을 앞세워서 총선 치르는 거죠. 그걸 대통령이 아닌? 아니 그걸 가지고 친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부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자꾸 웃고 계시길래. 우리 저 김영국께서 계속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세간의 관심이 그렇습니다. 대척점이 혹시나 있지 않느냐라고 자꾸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아서 뭐 드리는 안무입니다. 말씀입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뒤에서 후견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계속적인 말하자면 국민의힘 여당에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한동훈 위원장은 앞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여당이기 때문에 현찰이고 야당은 약속할 수밖에 때문에 어음이다라고 얘기하는 말로 이번 총선 치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 운명체고 한 배를 탄 운명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갈라설 수 없는 사이죠. 같이 손잡고 이번 총선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뭐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에 이재명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 벌어진 일을 가지고 20여 명이 구속됐어요. 그리고 5명이 의문사했어요. 가책을 안 느끼나요?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당대표의 심각한 대북 인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조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네, 먼저 이재명 대표 복귀하자마자 그 일성으로 법과 펜, 칼로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망상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마치 뒤에 어떤 배후가 있는 것처럼 한 듯한 얘기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하려고 한 말 뜻을 뭐 어느 정도는 뭐 충분히 헤아릴 심작이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액면교도로 드러나는 그 해석을 본다고 한다면 정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법 그다음 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칼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재명 죽이기 위해서 권력이 전방위적으로 자신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 압박과 보복 수사를 한다는 부분을 아마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법으로도 죽여보고 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그러니까 법으로 죽여보고 펜으로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도 하겠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지금 뭔가 행위를 하는 주체가 한통속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법이라고 한다면 검찰 또는 정권일 수 있는 것이고 펜이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에게 상당한 적대적인 언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언론들. 그래서 근과 은이 근원 유착은 우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안 되니 칼이라는 말은 이 피습범하고 이 지금 검과 은이 같이 지금 뭔가 한통속으로 했다는 이 지금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 배후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배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정권과 소위 말하는 언론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이런 인식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소위 말하는 정치 음모론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 민주당의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또 상대를 악마하게 되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테러 같은 것들이 제2, 제3의 상황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퇴원하면서 했던 이야기, 정오의 정치를 종식하겠다는 이야기하고는 정말 결이 다른 이야기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뭐랄까요, 유감의 뜻을 한번 공개적으로 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 음모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한민수 대변인님,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뜻에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저 이런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은 이재명 대표는 목숨이 경각에 달렸었던 사경을 헤맸던 피해자 아닙니까? 예. 그래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 대변인을 떠나서도 이번에 제2, 제3의 앞으로 이런 정치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 테러는 대통령이 쓰신 용어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범인, 지금 우리 이름 압니까? 이 범인이 어떤 성장 과정 때문에 경찰이 발표한 대로 정치적 신념에 따른 극단적인 범행이 이르게 됐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여기서 우리 6명 중에?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죠. 네. 경찰이 수사를 안 합니다. 했는데도 밝히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기자들한테 나의 변명문을 읽어보세요 하는데 그 변명문을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거기에는 일부 발췌돼가지고 민주당의 힘든 얘기들, 민주당을 공격하는 얘기는 이미 보도가 됐어요. 아니 명확히 밝히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 당적은 밝힐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당적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적도 공익이 사익보다 훨씬 클 경우에는 밝힐 수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테러 때도 그렇고 주한 미국 대사 때도 그렇고 다 신상과 신원이 다 밝혀졌습니다. 오직 하면 외신이 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한 사람을 다 밝혀가지고 우리가 무슨 조리돌림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왜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됐는지 알아야 다음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어쨌든 예, 경찰은 현행법상 당적을 밝힐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현행법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논쟁 삼을 건 아니고 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가 얘기하신 이걸 연결시켜서 앞에 있는 법과 펜이 또 이어진다. 저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법이란 부분은 우리가 모두가 압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그쪽 내부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분, 대구시장 같은 분. 정권 2년 동안 잡아가지고 이재명 죽이기 말고 한 게 뭐 있냐. 이런 일가를 할 정도로 정권 잡은 뒤로 2년 동안 야당 대표와 야당을 향해서 정말 무자비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고 그게 법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다고 보고요. 펜은 뭐 우리 차 교수님 잘 얘기한 것처럼 너무 극단적인 뭐 유튜브까지도 펜으로 포함시킨다면은 극우 유튜브 이번에도 저런 끔찍한 살인미수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나무젓가락으로 찔렸다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종이칼로 찔렸다. 네.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 발전이나 여야를 떠나서 네. 모든 이런 테러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북한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정말 뼛속까지 북한 DNA가 있어서 그러니까 홍석준 의원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그러니까 북한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하도 오래된 용어여서 친북, 중북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일상 대화에서. 그렇게 나온 그냥 단순한 실수라고 봐야 됩니다. 뭐 저는 들으면서 전혀 놀랍지가 않았고요. 그게 실수라고 하더라도 은연중에 본인의 속마음을 노출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마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북한이 그 2020년 6월에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뭘 했냐면요. 그 경기도지사 그 자격으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 전례를 봤을 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라는 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경기도가 그 대북 사업에 몰두를 하고 그랬던 데서도 볼 수 있듯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굉장히 북한에 기울어진 어떤 언행을 많이 보여오셨고 그게 이번 그 우리 북한 그다음에 뭐 선대 업적인가요? 그런 표현들에서 다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 은연중에 속마음을 노출한 거겠죠.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를 이제 주적으로 하고 뭐 여차하면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 정도로 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실수여도 심각한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돌멩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남이 돌멩이 던진다고 뭐 더 큰 돌을 던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북한이 수시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을 고도화하는 게 작은 돌멩이 정도로 치부할 일인지 저는 그 부분도 좀 이재명 대표께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대변이니까 내가 설명을 좀 할까요? 근데 저런 식의 논평이나 아까 국민의힘 논평 의원들 이렇게 말꼬리 잡으면 정말 우리 입장에서 정무적으로만 정치적 판단하면은 선거하기 좋아집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 정말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말고는 우리 북한이라고 표현 썼다고 무슨 뼛속까지 은연중 이 얘기를 다 듣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에 전반적으로 뭘 얘기를 합니까? 당장 김정은은 북한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된다. 적대적 핵을 중단해야 된다. 하면서 비유를 합니다.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했던 그런 노력마저도 훼손하지 말라. 이 취지
같은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습니까? 이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라는 표현이 쓰였다고 이거를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북한의 강도 높은 비난 발언을 했는데 네. 비판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 그거 전체 국민들 보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중수청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도 네. 수도권 보시면 그런 식의 말씀하시고 싶고 오직하면은 한 유력지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아주 강경한 대북 정책을 비판한 것뿐만 아니고 김정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분석 기사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좀 본인만 보고 싶은 거 보지 말고 기사도 꼼꼼히 다 읽어보시고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겁니다. 저는 뭐 우리라는 이런 관용구적 표현을 제 문제 삼을 생각 전혀 없어요. 다만 김정은이 왜 지금 이렇게 도발을 하고 위협적 언사를 쏟습니까? 미국도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서 좀 한반도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김정은은요 선거를 앞두고 나서 지금 불확실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네. 김정은이 저렇게 수위 높은 도발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우파 진영에서는 문재인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북한이 고도화된 거야. 그다음에 보수 진영에서는 진보 진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북한을 몰아붙이니까 이 결과가 온 거야. 이걸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제1야당 대표라면 저는 더 의연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주석의 그것이 중요한 이런 게 아니라 북한 우리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당신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우회한 포탄 지원해서 지금 국내 어려운 거 다 아는데 그런 짓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고 총선에는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있으니까 너희들 국내 정치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선을 그어줬어요. 제1야당 대표라면. 저는 그게 아쉽다는 거지 저 자꾸의 문구에 우리가 들어있고 이런 시비사항 꾸시지 않습니다. 네. 다만 제1야당 대표가 더 의연해지고 더 말하자면 굵직하게 메시지를 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출마하실 생각 없어요? 가서 죄송합니다. 대변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시한이 지났습니다. 네, 제3지대 움직임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죠.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한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24일 만인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선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의 최고위원은 이번에 창당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겠지만 이 세 분의 역할이 없었으면은 결코 우리는 창당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세 분의 활약으로 가장 돈 적게 들고 가장 허례허식 없고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창당을 한 그런 정당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예상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대표죠. 개혁신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송 의원님, 이제 막 닻을 올렸어요. 그런데 현장에는 제3지대 주역들이 다 이렇게 총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결국은 저는 그 당만 가지고 총선을 끝까지 치를 걸로 보진 않아요. 네. 결국은 제3지대의 다른 세력들과 뭔가 물리적 결합을 할 걸로 봅니다. 예. 사실은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그 당명 자체가요. 1995년에 그 홍성우 변호사 이런 분들이 만들었던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어요. 그 당도 한 2달인가 만에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서 당시 이제 이기택 총재의 민주당과 같은 통합민주당이 됐습니다. 네. 그런 전례도 있어서요. 뭔가 이제 형체는 바뀔 걸로 보이는데 다들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화학적 결합의 여부죠. 특히나 네.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하고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인가인데요. 저는 화학적 결합은 매우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주하고 맥주를 섞으면 소맥이 돼서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소주에 물을 타거나 맥주에 물을 타면 맛이 없어져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이준석 대표죠. 예. 이준석 대표가 그 물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이 정치권에 널리 좀 존재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본인이 당대표가 아닐 때는 여러 당에서 자신이 속한 당의 당대표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공격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당이 됐을 때도 과연 거기서 그런 역할을 또다시 수행하지 않겠는가에 네.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화학적 결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마다 제3신당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개혁신당은 그동안의 신당들과는 좀 다를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개혁신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좀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하면 사실 지금 개혁신당이 이번에 오늘 창당을 했습니다만
지금 당원 수가 한 5만 명이 넘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수도권 또 예, 30대, 그래서 50대가 수도권 30대인데 문제는 저분들이 단 한 명도 뭐 단 한 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절대 다수가 다 온라인으로 가입했다는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온라인을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자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이 정치 참여에 대한 동기가 어느 정당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 강하다는 거고요. 그렇고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활동성이 탁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 IT 시대에 외연 확장을 하기에도 아주 적절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상공사공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역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잘하면 어느 정도 상당히 성과가 있겠다는 생각인데 그 중에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좀 이재명 대표의 피습을 저는 이 지금 개혁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의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사실 이 지금 이번에 피습범과 관련해서 피습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양극단의 정치,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낳은 양진영의 대립과 갈등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를 악마하고 그것이 결국은 정치 테러까지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단의 정치를 뭔가 완충하고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3의 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적지 않은 국민들이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의 소구력을 제대로만 딱 맞춰서 한다고 한다면 네. 적지 않은 성과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차 교수님 말을 좀 이어받아서요. 네. 그러면 이준석 개혁신당은 개혁신당대로, 이낙연 신당은 신당대로, 또 양양자 등등 이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도생해서 선거를 치르는 거는 필패입니까? 아니면 차 교수님 말씀한 대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 이 5개 지류가 제가 깎아서 기호 3, 4, 5, 6, 7로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최종적으로 기호 3번을 묶이는 게 경쟁력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현행 제도화에서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마치 이제 새로운 그 말하자면 자신들이 이제 비례로만 이제 할 수 있는 정당이 마련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데 그렇게 가면요 비례대표 순번 가지고도 싸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준석 신당이 선도마 역할을 하고 이낙연 신당이 어느 정도 그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여기에 얹혀주고 마지막에 양양자 금태섭이 얹혀주는 형태로 해서 큰 빅텐트의 기호 3번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과정 자체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너무 내놓는 좀 말하자면은 그 센 이슈들,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 어려운 이슈들을 지금 대표적인 게 이게 무임승차 그런 거잖아요. 무임승차 아니에요. 그런 거를 대표하고. 어떻게 그럼 각 정청파 세력들이 이것들을 녹여낼 것인가.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최소한의 미니멀리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많이 나가버리면은 회복 탄력성이 없어져요. 그 점은 좀 저도 약간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주 느슨한 형태로 일단 선거는 치르고 보자. 그렇죠. 그래서 양당 독식을 좀 깨보자.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죠. 3, 4, 5, 6, 7은 안 갑니다. 제가 보기에 3이라는 그 그늘 아래서 모이기 위해서 설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속도를 낼 겁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보고 출마라고 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 정말 이낙연 전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접고 다시 출마로 갈 것이냐. 호남이든 어디든.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건 그거잖아요. 기호 3번을 하려면 기호 3번답게 말하자면 전선을 형성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원희룡, 이낙연 이렇게 형성해 줘야 우리가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 될 건지 이건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명룡대전에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이 인천 개항을 해서 맞붙는 겁니까? 세 분 이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룡년 대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저는 이낙연 전 대표는 출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봐서는. 저기 이제 좀 전까지도 우리 민주당의 전직 당대표인데 이준석 이제 개혁신당 대표가 너무 좀 거칠게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일단은 뭐 지금 오렌지색의 깃발 들고 오늘이 최고로 피크를 찍는 날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3지대, 제3정당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결정적인 거는 이번 4월 10일에 있는 22대 총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3년 차에 치러지는 잘했다고 생각하면은 여당에 표를 줄 것이고 못했다고 판단하는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 중심의 심판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이제 대표의 여러 가지 정치 성향.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도저히 다른 정파들이 받을 수 없는 정책들을 마구 던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결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두 머리를 숙이고 내 밑에 모이라는 건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상 저분은 뭐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가기 위해서는 자기 색깔만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 제3지대 주역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극단적인 정책들을 내놓는 것,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송 의원님 어떻게 봅니까? 본인의 퍼스널리티가 원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도 예. 사실은 그 장애인 차별 철폐 시위 네. 때도 이제 그 장애인 소외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됐었고, 네. 그다음에 성별에 관해서도 사실은 이제 성별 갈라치기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지금도 사실은 그 노인 무임승차 폐지 관련해서 이런 네. 도발적인 공약을 발표한 것이 세대 갈라치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본인이 해왔던 일종의 혐오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이고, 그게 이번 선거에서 개혁신당은 뭐 노년층의 표는 없어도 된다 이런 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전략적인 분석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예.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이 선거의 성격에 대해서 오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뭔가 굉장히 그 넓은 지지 기반을 가져가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뭐 특정 세대, 근데 젊은 층이라고 해서 과연 그런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공약을 내거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젊은 층도요, 다 각자의 아버님, 어머님들입니다. 그렇게 혜택이 폐지되는 거 선뜻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민수 대변인께 제가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제3지대 이런 거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번 선거는 누가 봐도 정권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민주당 중심으로 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민주당도 잘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다가 표를 줘야 됩니까? 있지요. 그런 분들이 예. 계시고 하는데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싫다라면 민주당이. 끝까지 싫다고 하면 끝까지 설득하겠습니다. 지금 무당층 표를 민주당이 가져올 수 아니 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공천 혁신과 함께 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혁신해 나가는 모습 예.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양당 체제로 이번 총선이 치러질지 아니면은 제3지대가 깜짝 신승을 거둘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ook at North Korea. Kim Jong-un, very smart, very tough, but he liked me and I got along really well with him and we were safe. We were going to have a war with them and they have a massive nuclear stockpile, possibly as big as anybody. We want to come together. Whether it's Republican or Democrat or liberal or conservative, it would be so nice if we could come together and straighten out the world and straighten out the problems. I do not think that the political article a couple of weeks ago, which talked about Trump willing to basically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as long as they didn't fire ICBMs in the direc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n lifting sanctions in order to get them to behave responsibly as a nuclear weapons state. I think, that is not implausible. 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첫 번째 경선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는데요. 전 세계가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물러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비로소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돌아왔다. 이제 다시 한번 미국이 세계 질서에서 뭔가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미 대선 결과를 보니까 이거 뭐지? 이거 다시 트럼프가 정말 다시 대통령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 지금 첫 번째 공화당 경선에서 아이오와주에서 그게 또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또는 이런 두려움들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죠. 더. 예. 그 아이오와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뭐 1%도 안 되는 인구수지만 처음 이제 경선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상징성이 커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 선거 2016년도 나왔을 때는 아이오와에서 졌어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게 아주 51%에 달하는
득표율을 경선에서 이제 기세를 좀 잡은 건데 이게 미국의 속살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기를 기억해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 아주 쉽게 얘기해 보면은 우리 백인 남자들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잠깐 게 60세 이상의 고령층 그렇죠. 남자들. 예, 그렇게 지금 보이는 정책들을 트럼프가 내세웠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지금 미국민들이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봤을 때 지금 앵커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이 아니라 그냥 힘자랑하는 미국으로 회귀하거나 아니면 좀 새롭게 좀 두려운 모습으로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갈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집권기에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높았던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공약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공약, 이게 장벽 세우고 무역 관세 매기고 뭐 중국과 싸우고 하는 것들, 사람들이 반대하고 싫어했던 공약들을 제대로 잘 이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민들은 환영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전 세계가 사실은 반기는 쪽보다는 반기지 않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의 무기 지원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단 한 사람, 북한에 있는 김정은. 그러니까 네, 트럼프 예.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까지 했던 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재집권을 내심 바라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주고받은 우리가 러브레터라고 부르잖아요. 예. 아주 수십 통의 그 편지들, 친서들이 있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서 김정은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한번 대화를 다시 아는 사이니까 이미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 뭐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트럼프한테 뒤통수를 맞은 사람이에요.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합의되지도 않은 이제 그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 여러 구상을 그 하루 아침에 그냥 다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하노이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그 하노이 트라우마를 지금 극복했을까? 그걸 극복을 해야 다시 한번 대화의 길로 나올 텐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잘 극복은 못한 것 같아요. 트럼프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렸다. 더 불신이 생겨 트럼프가 혹시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개연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 오히려 지금 러시아와의 협력 또 중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 자기 계획대로 갈 시간을 벌어나가는데 북한은 앞으로도 매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트럼프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예, 헤일리 예. 전 대사 같은 사람들이 참신한 보수의 네, 예. 새로운 아이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정말 나중에 중국에는 뭐 바이든까지 지금 제치고 과연 재집권 가능성이 있는가? 또 어떤 미국 전문가들은 그렇게는 안 될 거다. 한번 네, 겪어봤던 미국민들이 이번에는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전 재집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랄한 어떤 이성적 판단을 투표를 할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뭐 지금 반반이긴 한데 예. 2016년도를 한번 복귀해 보면은 그때 다 힐러리가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언론 보도나 이렇게 주로 식자층으로 나와서 오피니언 리더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식인층이고 리더층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대변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맞아요. 잡히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그땐 샤이 트럼프였죠. 그렇죠. 그 당시에 샤이 트럼프였고 지금은 이제 근데 차이가 없어졌어요. 차이가 예, 예. 없어졌고 대놓고 예. 지지하더라고요. 네. 트럼프 집회장 2016년도에도 기억을 해보면 그때 집회장 갔다 온 사람들은 얘기가 달랐어요. 근데 거의 무슨 종교 집회처럼 그런 열성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들이 투표장으로 모아졌던 것인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종교 집회 어디 뭐 부흥에 나와 있는 강사처럼 이렇게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이제 이것들은 어떤 과학이나 데이터로 잡히는 게 아니고 네. 분석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분석하는 대상하고 잡히지 않는 그 표심이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막상 결과를 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야, 북한 문제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맞을까요? 북한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와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연일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입니다. 북한은 새해 들어서도 북방 한계선 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릅니다.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몇 주에 걸쳐서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심상치가 않은 게 급기야 헌법에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명기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뭐 동족, 민족, 평화 이런 표현들 싹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까지 했어요.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나이로 보면 MZ세대예요. 근데 네. 그 MZ세대도 우리나라 MZ세대도 지금 통일에 대해서 이제 그다지 지지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체감하거나 자신의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세대는 결코 아닙니다. 그 이름을 잊어버린 이제 세대가 갈수록 잊어버리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때 했던 거 별로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집권 초기에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제재 완화 등을 얻어가지고 경제력 개발하려고 뭐 비핵화 이야기도 하면서 2018년, 19년도에 대장정을 한번 나름대로 했단 말이에요. 네. 실패로 끝났어요. 네. 이거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믿을 대상,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좀 굳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랑은 완전히 선을 긋고 이제 다른 나라로 인식을 하고 앞으로 혹시나 나올 통일 관련된 이슈들은 이제 더 이상 막아버리겠다 이런 지금 의도라고 봐야 할 되나요?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밝힌 게 맞습니다. 다른 거 있다라고 우리가 뭐 굳이 뭐 해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통일, 하회, 동적 이런 말을 지우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하는 사고 방식이나 언어 구사 방식들을 보면은 재벌 회장님들하고 비슷해요. 아 어떤 면에서요? 과감한 구조조정. 아, 수익이 나지 않는 곳은 손절. 네. 하지만 뭐죠? 수익이 다시 나면 언제든지 다시 투자할 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 하회, 동족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지만 만약에 나중에 다시 뭐 우호적인 관계들이 조성되고 하면 남북 관계를 다른 식으로 규정을 해가면서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 여지도 얼마든지 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남북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발전에 뭔가 기댈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손절한 그런 상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는 이유가 뒷배에 러시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조만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을 할 거라는 전망까지도 나오는데 그래서일까요? 네, 그렇죠. 이번 주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푸틴 방북 일정은 분명히 이제 의제로 조율을 좀 했을 겁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오늘 뭐 아침 뉴스까지는 안 나왔지만 예. 아마 올해 방북하는 것은 확실할 것 같고 뭐 푸틴이 이번에 러시아 주연절 행사에서 뭐 얼음물에 입수했다라고 하는 뉴스까지 오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제 푸틴이 평양까지 갈 수 있는 체력도 있고 여지도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북한과 러시아에 지금 충분히 있죠. 국제 정세상. 그렇기 때문에 아마 푸틴의 올해 방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돌파구 속에서 북한으로서는 더욱더 이제 남한과 손을 잡는다거나 예. 미국과의 대화에 구걸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사실 현대로 들어오면서 재래식 무기를 통한 국가 대 국가 간에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긴장도는 높아지더라도 네. 왜냐하면 전쟁을 벌이게 되면 양쪽 다 망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막강한 무기들을 뭐 핵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느꼈고 우리 국민도 많이 이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거기다 최근에 이제 이란과 파키스탄 전쟁, 전쟁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전쟁 얘기도 꺼내고 주적 얘기도 꺼내고 네, 예. 한반도가 그러면 다시 한번 화약고인이 한반도에서 뭔가 불꽃이 튀는 건가?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가? 이게 갑자기 실현 가능성 가능한 얘기처럼 이제 들리기 시작해서 지난주 이번 주 내내 많은 국민이 좀 불안했습니다. 진짜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도발은 하겠는데 계획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도발입니까? 그러면? 도발이라면 제한적인 지금도 벌이고 있는 북한의 도발, 김정은 때의 최근에 몇 년간의 도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선을 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을 최대한 임계선을 넘지 않는다. 그렇죠. 넘지 않는 선에서 지난 연평도나 그리고 또 뭐 목함지뢰 사건 그때 예. 외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는 군사 분계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도발을 계속 하고 있죠. 그게 넘어가는 순간 자기한테 감당하지 못할 후폭풍, 역풍이 불 거라고 하는 걸 김정은도 알고 우리가 있습니다. 참 2배 이상 몇 배로 응징할 거라는 걸 북한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재작년부터는 한미 정상의 공이 정권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쓰고 있어요. 일으키면 니네 정권 끝난다. 그렇죠. 이제 그걸 불러올 계획된 도발, 계획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겠는데 지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남북 간의 대화가 끊기고 한 라인이 사라진 거죠. 네. 근데 이제 군사적인 도발을 이제 지금 사라졌잖아요. 예, 선을 넘지 말고 도발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도발이 우발적으로 선을 넘는다거나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확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실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 계획된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어떤 도발 때문에 우연한 확전들 이게 좀 우려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반대되는 얘기인데 이게 좀 가정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을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지만 하노이 트라우마가 있지만 다시 만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노선을 윤 정부는 추구해 왔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립됩니까? 이른바 패싱됩니까? 그렇게 되겠죠. 만약 그런 랭커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된다라면은 이미 저는 뭐 기대하기는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정부가 한국에 설명하고 한미 동맹 간에 이제 조율될 과정을 거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 전제를 가지고 싶습니다만은 만약 우리 정부가 만약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고 미국과 각을 세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자기의 정치적 입지나 외교 전략상 목표상 북한과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냥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패싱하는 그런 결과가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서 우리도 남북 관계부터 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